자, 방송 시작을 몇 시부터 하죠? 10시부터, 11시부터 하나? 성명서 발표했나? 바로 발표해. 오늘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TV 홍카콜라에서 생중계하는 당원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이런 프로를 했습니다. 이 한참 하다 보니까 나도 도리도리하네. 아니, 도리도리를 어떤 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오늘 도리도리하게 생겼네.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을 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을 치러야지 대장동 비리가 묻힐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집중 공격을 하고 있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측에서 의도적으로 대답도 하지도 않고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의 고도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이제 어젯밤에도 쓰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자기들은 윤석열이를 원한다, 그걸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밝혔어요. 윤석열 후보가 들어와야지 각종 비리 의혹이 같이 묻힌다, 그런 민주당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주었으면, 그렇게 되면 범죄자 대선이 돼버립니다. 역대 대선 사상 여야 후보가 똑같이 범죄에 연루되고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나가야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클린 대 더티, 깨끗한 후보 대 더러운 후보 운동으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 주기가 10년인데 5년 만에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민주당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후보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후보를 교체를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종 투표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 이기려면 깨끗한 사람이 나가야죠. 온갖 비리에 같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 나가면 그거는 같은 더러운 후보들끼리 범죄자 대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 전에 좀 드립니다. 11시부터 시작하죠. 곧 시작을 할 겁니다. 어디 지금 그 촬영하는 거는 홍카콜라에서는 어디서 하죠? 거기서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 질문을 올라오는 거를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모니터에서 질문을. 모니터 질문도 받아. 네가 모니터 보면서 질문 요지를 줘요. 자, 시작하면 신호를 주세요. 네, 시작하지 뭐.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승리의 열린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여명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당원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TV 홍카콜라 라이브 행사 진행할 건데요. 우리 후보님 스타일 당원 여러분 잘 아시죠? 자유롭게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전에 인사 말씀 하셨으니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울경 토론회를 합니다. 부울경 토론회에서 우리 당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울경 지역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정문적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예. 저는 부산 선대위 부위원장 맡고 있는 김상춘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듯이 현재 그 여당 후보인 이재명 씨가 지금 우리 그 야당 후보 경선에 본격적으로 그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건이라든지 연일 그 윤석열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면서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와 윤석열 이렇게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에 윤석열이는 그 주호영 씨를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본선 준비용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김종인 씨는 장애에서 윤석열이가 된다고 떠들고 또 노골적으로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 후보는 이미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당원들한테 미리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후보 선택에 헷갈리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이러한 고도의 심리적 정치 공작 전략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요즘 언론지상에 돌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그런 양상, 특히 대장동 프레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여 가지고 물타기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참 민주당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윤석열을 원한다.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젠 거꾸로 제가 역선택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태 윤 후보 측에서 제 지지율이 폭등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이라고 이미 TV 방송에 나와서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고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리 후보들끼리 맞붙어야지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같은 비리 후보들끼리 맞붙으면 도덕성의 우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집력이 강한 민주당이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 민주당의 고도의 창략입니다. 특히 대장동 비리 의혹에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재명 후보 입장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윤 후보도 똑같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아버님이 연희동 골목집을 팔 때 그 사준 사람이 대장동 비리의 주범의 누나인 그 사람이 샀고 또 대장동 비리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후보의 사실상 검찰의 대부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결고리로 앞으로 또 대장동 비리를 윤 후보를 다시 엮으려고 할 겁니다. 정치 공방은 서로가 공방으로 끝나는 것이고 사법 처리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법 처리는 증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늦습니다. 진상은 대선이 끝나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해창 총재 자녀 비리, 자녀 병력 문제를 김대우비가 그렇게 거짓말로 덮어 씌워도 김대우비는 나중에 1년 뒤에 진상이 밝혀져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 병력 면제 비리가 없었는데도 김대우비가 선동을 해서 우리 대선판을 2번이나 졌어요. 그러나 진상은 1년 뒤에 규명이 됐습니다. 대선판 치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지사 후보가 하는 일은 윤석열과 대립구도를 이루어서 대장동 비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또 대립구도를 같이 만들어서 같은 비리 후보들끼리 붙으면 뭐 윤 후보도 문제가 좀 있죠. 장모 사건, 부인 사건, 본인 연루 사건, 거기다가 이번에 대장동 비리까지 이재명 측에서 물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 선택이 아주 혼란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선을 안개 속으로 끌고 가자.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당원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 국민들도 속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비리 덩어리를 잡으려면 깨끗한 사람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C 대 D 운동을 한번 해보자. 클린 후보 대 더티한 후보. 말하자면 깨끗한 후보 대 더러운 후보.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는 나가야지 대선에 이긴다. 같이 더러운 후보가 돼버리면 이건 대선에 우리는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쓰고 캠프에 지시를 했습니다. 당원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 홍카콜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카콜라 채널 통해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후보님, 쿼터 아파트가 강북 이외에도 강남 재건축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그것은 재건축 때 가능합니다. 재건축 때 기부 체납받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기부 체납받는 토지 위에 쿼터 아파트를 지어도 됩니다. 예, 예, 지금 말씀이에요. 짧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요지만. 네, 저는 부산 사을 디지털 정당위원장 이력거리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부산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실 홍준표 후보님께 질의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국회에서 대중교통법이 압도적 표결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평소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자주 인정하였던 것을 뒤집고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택시 대중교통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25만 택시인과 100만 택시 가족에게 큰 비난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이명박 이름 석자만 들어도 택시인들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카풀 사태로 택시인 3명이 절박한 택시의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분신 자살을 하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건장에는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의 등장으로 수수료 갈취와 불공정 배차로 택시 승무자의 피로는 더욱 깊어가고 있으며 부산의 개인 택시만 해도 매월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가 과로, 질병, 사고로 사망하는 열악한 승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전국의 택시 승무자의 과로, 질병, 사고사의 숫자는 통계조차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의 승객 운송 서비스 향상과 택시 승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의로움을 우선하겠다는 홍준표 정부에서는 생존권에 시달리는 택시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택시 대중교통법 제2법을 꼭 실현하여서 법제화하겠다는 후보님의 의향을 꼭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예. 택시는 이미 대중교통화가 되었습니다. 과거 택시가 좀 고급 손님만 받는 그런 환경에서 이미 자가용 시대가 되었고 택시는 대중교통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택시 대중교통화로 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되면 준공영제가 되고 사실상 국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카카오 맵을 이용한 이게 호출 독점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금 제동을 가하고 있고 이 문제는 바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카카오라는 거대 집단이 택시 업계까지 침투를 해서 이렇게 택시 업계의 호출료를 착취하는 구조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다시 홍카콜라 채널 통해 들어온 질문입니다. 후보님, 제 주변에 이재명 지사가 너무 싫어서 홍준표 찍겠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데 진주의료원 폐쇄 여파로 인한 공공의료 폐지 방향에 불만이 많습니다. 대표님의 의료 공약 방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도 참 많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제가 지사를 하기 14년 전부터 폐지 여부가 도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왜 폐지를 하느냐? 민주노총 산하 강성 보건의료 노조들이 진주의료원을 장악을 해서 경영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의료원으로서 기능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의사가 15명인가 되고 거기에 공중보건의까지 하면 16명으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한 200여 명이 됐어요. 그런 진주의료원에 하루에 내장객이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나 창원 거기에 내과 의사가 한 명이 간호사 2~3명 데리고 환자를 진료하는 게 2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거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아가고 매일 스트라이크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세금을 헛되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서부 경남 지역에 의료 지원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도립의료원을 새로이 정축하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음압병동을 8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대구의 초기에 코로나 중환자들을 마산 음압병동에 수용해서 다 치료를 했습니다. 공공의료를 폐쇄한 게 아니고 기능을 상실하고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된 그런 작업장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 도립의료원들이 대부분 정상화 길을 걸었습니다. 자칫하다간 우리도 진주의료원 꼴 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강력한 조치 취하고 난 뒤부터 전국 도립의료원들이 다 정상화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잘못 알려진 거고, 지금 문재인 케어가 들어오는 바람에 국민들의 부담은 굉장히 줄었는데 의사분들의 불만이 지금 하늘 끝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료 수가를 좀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근데 지금 산부인과가 지망하는 의사들이 없습니다. 의과대학 들어와서 본과로 올라갈 때 산부인과 지망하는 의사들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의 의료 수가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치료하는 의료 수가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의가 앞으로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면 저출산율과 맞부딪혀서 대한민국의 의료 공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수술, 그리고 의사분들이 지망하지 않는 그 분야의 의료 체계는 수가를 재조정해야 된다. 수가를 재조정해야만이 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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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홍준표 후보님을 사랑하는 조영근이랍니다. 먼저 꼭 대통령이 되셔서 이 나라의 법치와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기를 모두가 바라겠습니다. 그 책임당원들 좀 선거운동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분양 시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뭐 진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제 주변에도 지금 이 부동산이 너무 하늘을 모르고 지금 오르는 기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울부짖고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재인의 그 부동산 악법,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하고 또 온 국민이 지금 열망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한방 뭐 이런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3법은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될 겁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두 번째, 지금 부동산 폭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 폭락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이게 폭락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이 미국을 중심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국가 재정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부동산 폭락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인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바로 그런 사태입니다.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그 부동산 폭락입니다. 그게 금융기관이 몰락하는 사태가 오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사태가 왔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세계 부동산들이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미친 듯이 폭등했고 그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내년 3월부터 문 대통령이 나가고 난 직후부터 있을 국제적인 부동산 폭락 사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막차를 타신 분들, 이분들이 폭락을 하면서 대출금 갚지 못하는, 그리고 부동산은 끝없이 또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게 지금은 거꾸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안정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리더라도 좀 천천히 내려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내리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가 집권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대책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 초밀도 개발 문제, 그리고 쿼터 아파트, 현 시가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아파트 건립 문제, 이 문제로 부동산은 안정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좀 과한 법이죠. 그 법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가 집권하고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경제 정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번에 중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 언급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사실상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을 제가 집권하면 좀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투기나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것은 막으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거를 하거나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 막을 수 없으나 투기를 하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일가구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 그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자본으로 제주도에 부동산 투기붐이 불어가지고 심지어 60~70% 이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가 들어와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수도권 아파트 투기로 또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우선 안정을 기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요 인근에 있는 경성대학교 교수입니다. 예, 김경호입니다. 예. 대북 문제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맹렬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참 저희가 의아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 수많은 정책 과제 중에 이 국가안보, 대북 정책이 제1위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4명 후보님들 중에 유심히 보면 그날 질문하셨지만 뭘 잘 모르는 분이 자꾸 뭘 대통령직을 맡겠다 하는 건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중차대한 시기에 큰 책임을 맡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홍 후보님의 국가안보 혹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최근의 종전선언과 연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또 대선의 마지막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선이 가까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우선 종전선언을 하려면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되겠죠. 지금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 국방력의 차이는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100대 97 정도로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근데 북핵이 개발되고 난 뒤에 완성이 되고 난 뒤에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우리가 800이라면 북한은 1600이 됩니다. 딱 군사력 균형이 2배로 지금 북한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허물 그런 시도를 하지 마라.
자기들이 지금 그 군사력 지수가 지금 2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한을 갖다가 우리 한국을 갖다가 핵노예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책략입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바로 바꿀 겁니다. 이승만 시대의 대북 정책은 방공 정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정책은 성공 정책이었어요. 공산주의 이기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정책은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교류해서 북을 개혁 개방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햇볕 정책입니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죠. 그렇게 북한을 지원하고 수십억 달러를 보내줬는데 그게 전부 핵이 돼서 돌아왔어요. 지금의 대북 정책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첫 번째 천명할 것이 남북 불간섭주의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마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체제 경쟁입니다. 동서독처럼 너희들은 공산주의에서 열심히 살고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산다. 그렇게 해서 체제 경쟁에서 무너지는 쪽이 통일이 될 수밖에, 무너지는 쪽이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본적인 틀을 짜고 북에게 대비해서는 미국과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 정책을 해주지 않으면 전술핵 재배치라도 해라. 그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하고 바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한다. 근데 북한을 자극 안 하고 30년 이상 달래고 얼르고 세월을 보냈는데 북핵은 완성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정책을 어떻게 다음 정권에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토식 핵 공유로 핵 균형을 이루면 북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 대전에서 EMP 탄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EMP 탄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도 오늘 보도 보니까 개발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실전 배치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EMP 탄이라는 것은 전자기 펄스탄입니다. 꼭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그런 무기입니다. 북핵이 한국을 향해서 발사할 징후가 보일 때는 북한 상공 30에서 40km 상공에 EMP탄을 터뜨립니다. 선제적으로. 그거 터뜨리고 그 다음에 작게 501호 계획대로 100여 곳 이상 북한 기지를 2시간 만에 초토화시킵니다. EMP탄을 터뜨리면 북한의 모든 전자 무기, 미사일 체제가 파괴가 돼버립니다. 작동이 안 돼요. 기껏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식 무기인 휴전선에 배치된, 수도권을 향해서 배치된 장사정포입니다. 그래서 장사정포도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EMP 탄이 개발이 되면 나토식 핵 공유까지 하게 되면 북은 절대 도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군사위성 쏘아 올린 것은
지상에 5cm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사람 얼굴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 야간에는 레이저로 다 합니다. 주간에 북 전체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게 키홀더라고 합니다. 그건 열쇠 구멍이란 뜻이요. 열쇠 구멍으로 북한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게 함흥에서 휴전선까지 촬영하는데 1분 5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 전자정보가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6.25식 도발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위성은 해상도가 1m 정도 돼요. 그 1m 정도 해상도 가지고는 식별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국의 최근에 쏘아올린 위성은 5cm의 물체도 식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자정보를 우리가 수시로 받자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에서는 그 전자정보를 주질 않습니다. 그거 주면 북한에 바로 알려줄 염려가 있다고 해서 이 정권에서는 주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J 정권,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미국에서 이런 전자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MB 정권 들어와서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서 제가 아마 2008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하고 협정을 맺어서 MB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전자정보를 우리가 받았어요. 북한 전역에 대한.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전자정보를 또 차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북의 정세 판단하고 군사동행하고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당달봉사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 또 다른 후보 진영에서 또 군사 기밀 운운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안심을 시켜야 돼요. 그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네, 다시 유튜브 채널 통해 올라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원희룡 후보가 얼마 전 방송에서 참전 한 번 한 곳으로 평생 연금 탄다 라며 베트남 참전용사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는데 홍 후보님의 보훈 공약의 방향성 그리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도 방이라도 갔다 왔는데 그거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또 한 후보도 참 몸은 좋던데 눈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또 병역 의무를 이행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눈이 이상한데 또 안경도 안 꼈더라고. 그래서 그 말에는 그래도 방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 그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참전용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6.25 전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는 대한민국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되지도 않고, 또 국가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되면 그거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네, 부산시당의 이하린입니다. 존경하는 후보님, 요번에 굉장히 실효성이 되게 높은 여성 공약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 여성 지지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문정권이 페미니즘 정부가 되다 보니까 2030 젊은 남성들이 불공평하다고 워낙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 정책보다도 휴머니즘 정책을 쓰겠다. 지금 남녀가 불평등한 시대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여성만 압박하던 시대는 이젠 지나갔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저희들이 사법시험 합격할 당시에 여성 합격자가 2~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모든 직종에서도 여성 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하고, 또 얼마나 능력 있는 캐리어 우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페미니즘 시대에서 휴머니즘 시대로 가는 게 옳다. 그리고 두 번째, 페미니즘 시대에서 페밀리즘 시대로 가는 게 옳다. 가족이 해체가 돼요. 가족이 해체가 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를 되살리는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앉아서 심지어 어느 후보들은 여성 징병제 이야기까지도 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던데, 지금은 뭐 징병제 시대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모병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 여성 정책의 기본은 휴머니즘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특별히 우대하자. 난 그런 정책도 여성들이 지금 바라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자기 개성 표현하고 당당히 남성들과 대결을 해서 이기고, 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달라, 그런 여성들 요즘은 2030 세대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의 기본은 그야말로 남녀 평등하게 실력사회로 가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죠. 지난번 이제 토론에도 나왔듯이 소방관을 측정을 하고 군대 체력 검사를 하는데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것, 여경 채용하는데 그래 하는 것. 사실 여경 채용하는데 여성을 채용해서 조직폭력배 잡고 체포하고 그런데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거를 하게 한다든지, 또 여성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성 범죄 많은데 거기에 수사관으로 투입하든지 하는 게 맞지. 남성들과 똑같이 영역을 채용하는데 진압작전에 나갈 때 그때 앞장세워서 나가고 그거는 옳지 않죠.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진압작전 나갈 때도 여성들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또 영역을 동원하지 않으면 진압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 경찰들 동원했다가 성희롱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문제 다 감안해서 이제는 남녀 차별 시대가 아니고 남녀 동등한 실력 사회가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유튜브 채널 통해 들어온 질문입니다. 2030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후보님의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정책 또 과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또?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금 매김. 세금. 하여튼 저 주식 문제는 2030이나 이 젊은 세대가 부동산이 폭등하고 탈출구가 없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몰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의 중심이 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가 이렇게 이제 밀거래되듯이 거래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양성화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거래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제도를 체제를 지금 만들어 놓지 않고요,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주식도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권 거래세 하면 되지, 거기에 양도소득세 매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것은 새롭게 다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쭉 살다가 후보님을 지지하고 이제 부산으로 시집 온 하나의 엄마, 해운대구 책임당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하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그 지방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조차도 너무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외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3차 투표까지 이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언론들을 보면 윤석열 캠프에서 나오는 대변인이나 지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듯이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우리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 언론에도 우리 대변인들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런 언론에서 섭외를 윤석열 캠프에만 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의식을 믿습니다. 우리 책임당원 분들의 의식도 믿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겁이 나죠. 저는 얽매이지 않았으니까요. 과거 기득권 구태 세력들과 나는 결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쉬운 후보를 내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도 부산대학 합격생들의 상당수가 입학을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내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을 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세계로 열어야지 부산 중심으로 경남 일대 첨단 산업이 내려올 수가 있다. 첨단 산업은 수출을 거의 100% 항공화물로 합니다.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 기업들은 수도권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도 만들고 대구 티커이 공항도 만들고 광주의 무안공항도 확장을 해서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물류 수송길을 열어주게 되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온다. 기업들이 내려오는 순간 그 지방에 있는 대학과 산학 연계 활동을 해서 지방대학 학생들이 졸업하면 서울 가지 않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한 겁니다. 하늘길의 시대가 온다. 60, 70년대에는 고속도로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21세기는 하늘길을 열어야만이 경제발전이 지역에서 올 것이다. 그래서 내 4대 관문공항론을 이야기하고 하늘길을 분산하자. 모든 게 지금 하늘길이 인천공항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PK 840만은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고 호남 500만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고 그리고 TK 충청 한 1000만은 TK 신공항을 이용하자. 그렇게 해서 하늘길을 이렇게 분산하고 4대 권역으로 나눠질 때 국토 균형 발전이 올 것이다. 그건 고속도로 시대하고 21세기 하늘길 시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TV 토론할 때도 왜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처음부터 찬성한 사람입니다. 예. 예. 교육 공약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학령 인구는 줄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 증액을 통한 친전교조 교육청의 매표 행위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 전교조가 법적 지위도 회복했는데요.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주입식 이념 교육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교조 교육이 시작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교육을 가장 심화되게 받은 세대가 한국의 40대입니다. 40대 이하에서는 전교조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는 세대가 20, 30대고 40대가 가장 두텁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교조의 잘못된 이념 교육입니다. 우선 전교조 이념 교육을 타파하려면 학생부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전교조 교사에 의해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좌우되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도 없애자는 겁니다. 그거 없애고
1년에 2번 수능 보고 그중에 잘된 성적으로 정시로만 100% 뽑자는 겁니다. 실력 사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사실 서민의 자식들은 수시나 입학 사정관 제도로 스펙 쌓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시나 입학 사정관 제도 할 때 정교도 교사들의 의견서가 제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거예요. 이념 교육을 없애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끝나가는데 와 이래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 네, 여기 모여있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홍준표 우리 의원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독도를 사랑하고 홍준표 후보님을 적극 지지하는 자영업을 하는 소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태극기를 걸면은 그게 일제의 잔량이고 본인이 대권을 잡으면 대기업을 해체하여 골고루 경제를 분산시키겠다고 하는데 쟤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금도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제 혜택이 정말 우리 열심히 사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 시장에서 정말 좌판에서 아침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고생하는 그 시장 상인들을 생각할 때 정말 세제 혜택이 지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의 그 좋은 산을 전부 다 헐벗고 완전히 지금 그 원전을 없애고 또 그 정말 우리 풍력발전소 그런 거는 계속 지어가지고 세금을 낭비하는데 우리 홍준표 의원님께서 대권을 잡으시면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나라 세제 혜택을 골고루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후보님 정말 우리 전직 대통령을 다 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또 전직 국정원장님을 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제 자신은 치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후보님께서 대한민국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웃음을 찾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세제 혜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집권을 하면 세제를 전면 개편을 하도록 할 겁니다. 세금의 기본 원칙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정대하는 방향으로 세금의 기본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세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세금을 계속 높여가지고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사고방식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그게 별로 옳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민 전체의 가처분 소득 정대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전부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윤 후보에 관한 말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지금 재학 중이고 이번에 책임당원으로 이번에 가입한 사람인데요. 예. 이번에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듣는 선배님들한테 많이 듣는데 이제 부산이라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 해외로 진출을 해야 한다. 학점을 잘 받는 이유가
뭐 해외로 나가서 해외 취직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때 제 생각에 한국에는 그 이공계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없어서 해외로 많이 인재가 많이 유출된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봤는데 제가 지금 학교를 다녀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공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번에 그 2차 컷오프 때 끝나고 나서 그 1등, 2등, 3등, 4등 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그 조선일보에 떴었는데 그게 아직도 삭제가 안 되고 그게 아직도 떠 있는데 그에 대해 법적인 그런 대응은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두 가지 여쭤봅니다. 첫 번째가 뭐? 이공계 인재 유출, 네. 해외 유출. 네. 참 이게 인문계보다 이공계 우선 정책을 제일 잘 쓰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공계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를 하고 대접을 안 해주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정체 상태로 왔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을 하면 이공계를 어떤 식으로든 우대하는 정책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2차에서 누가 1등 했다, 2등 했다, 그거는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파이널 디시전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이기냐, 그거지. 2차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걱정도 하고 또 말들도 많겠지만은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1등 했을 수도 있고 윤 후보가 1등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각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파이널은 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했던 간에 나는 별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이상으로 TV 홍카콜라와 함께한 당원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자, 한 분만 해보세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조금 전에 학생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아까 에너지 하시는 분하고 말씀하신 분하고 지금 우리가 그 문재인 원자력 그 폐쇄 때문에 지금 뭐 재생에너지라 하고 뭐 태양광 풍력 가는 건데 그거는 국가에서 REC를 이용해 가지고 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익이 나오는 거지 국가에서 주지 않으면 그 수익이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거를 재생에너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리가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 유가가 100불 시대에 지금 휘발유가 2,000원대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강물에서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식물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파암류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식물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져오면은 국제 유가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제 이 휘발유를 예를 들어서 2,000원을 1,000원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마 이게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됐습니다. 한 가지 됐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후에 부산서 TV 토론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